서울 송파구의 밤은 변함이 없었다. 노랗게 번지는 가로등 불빛, 일찍 귀가하는 직장인들의 피곤한 발걸음, 배달 오토바이의 바쁜 소리. 모든 풍경이 늘 같았지만 강은서, 52, 남편, 두 아이의 엄마는 그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겉보기에 안정적이었다. 먹고 살 걱정은 없었다. 남편 박재훈이 몇 해 전 친가에서 큰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집 대출은 일찍이 모두 갚았고 노후 자금도 걱정 없는 상태였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 재훈은 은퇴 후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느닷없이 시간이 주어지자 그는 그 시간을 술로 채웠다. 술은 처음엔 그저 친구처럼 다가왔지만 이제는 재훈의 일상 전체가 되어버렸다. 은서는 처음엔 남편을 이해하려 했다. 힘들겠지. 갑자기 회사도 떠나고 기대받던 자리도 내려놓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눈빛은 무뎌지고 말투는 거칠어졌으며 저녁이면 식탁 위에 소주병이 나뒹구는 게 당연한 풍경이 되었다. 유산이 가져다준 경제적 여유는 집안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남편의 무력감과 방탕을 가릴 얇은 장막에 불과했다. 은서가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두 아이였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 4학년에 올라 취업 준비로 바빴고 딸 지연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아이들은 은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두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고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메워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 사랑은 조금씩 다른 얼굴로 변하고 있었다. 민수는 성인이 되어가며 점점 자기만의 세계를 갖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도 방에 들어가 문을 닫기 일쑤였고 대화는 짧아졌다. 엄마, 나 좀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은서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남긴 공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던 아들이 이제는 친구나 여자친구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지연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고3이 된 딸은 예민했고 작은 말에도 날이 서 있었다. 은서가 저녁상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다. 지연아, 공부는 좀 어때? 힘들지 않니? 딸은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엄마는 왜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냥 좀 놔두면 안 돼? 나도 알아서 해. 순간 은서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녀는 단지 걱정하고 싶었고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엄마의 그 마음을 잔소리로 받아들였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은서는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아이들이 어렸을 땐 모든 게 달랐다. 함께 마트에 가도 손을 잡고 다녔고 주말이면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다. 저녁마다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듣던 아이들.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데 눈앞의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의 품에 기대지 않았다. 사랑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사랑을 나누는 방식은 달라져 있었다. 은서는 요즘 들어 사소한 풍경에도 쉽게 흔들렸다. 어느 봄날 거리에 핀 개나리와 벚꽃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진 적도 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꽃이 피면 함께 사진을 찍고 꽃잎을 따서 책 사이에 눌러두며 웃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꽃을 함께 바라볼 아이들이 곁에 없었다. 민수는 도서관에, 지연은 학원에, 남편은 술잔 앞에 있었다. 은서는 홀로 꽃을 보며 오래 서 있었고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릴 때 자신도 그 꽃잎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은 허무함에 잠겼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며 사소한 감정에도 더 쉽게 흔들렸다. 길가에 핀 꽃, 아이의 무심한 대답, 남편의 술 냄새. 모두가 쌓여 은서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준 유산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취도 그 허무와 외로움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였고 아내였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한 명의 여자 강은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미정이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야, 너 이렇게만 지내다가는 병 생기겠다. 바람도 좀 쐬고 사람도 좀 만나. 은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미정은 집요했다. 내가 아는 여행 동호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국내 여행을 다녀와. 분위기도 좋아. 그냥 한 번만 따라가 봐. 처음엔 거절했다. 아이들이 집에 있고 남편도 혼자 두기 어렵다며 핑계를 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갈망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다는 갈망, 낯선 공기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다는 갈망.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은서는 결심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내 인생의 하루쯤은 나를 위해 써도 되잖아. 그렇게 가입한 동호회의 이름은 바람길이었다. 이름처럼 바람을 따라 걷고 그 길에서 잠시 일상을 잊자는 의미라고 했다. 모임 공지는 단출했다. 강릉 집결 이후 펜션에서 1박 2일. 참가비는 미리 송금했고 준비물은 간단했다. 운동화, 간편한 옷, 여벌의 양말. 평소라면 들뜰 일이었지만 은서는 출발 당일까지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다. 서울역 대합실은 주말답게 붐볐다.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 커피를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연인들, 아이 손을 꼭 잡은 가족들. 그 속에서 은서는 혼자 서 있었다.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바람길 동호회 참가자세요? 은서가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깔끔한 검은 바람막이를 입은 그는 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한도윤, 39. 아직 30의 끝자락에 머무는 젊음, 그러나 얼굴엔 부드러운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태도는 단정했고 상대의 필요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다. 은서는 순간 놀랐다. 낯선 남자가 건네는 자연스러운 배려,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렸다. 강릉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은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논과 밭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푸른 하늘 아래 흰 구름이 흘렀다. 그런데 잠시 후 복도 쪽 자리에 도윤이 앉았다. 그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만 은서가 책을 집어들자 눈길을 주었다. 혹시 무슨 책 읽으세요? 그냥 에세이예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글들. 좋네요. 저도 요즘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대화는 길지 않았으나 묘하게 편안했다. 은서는 원래 낯가림이 심했는데 도윤과는 달랐다. 어색함보다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다. 강릉에 도착해 다시 버스로 갈아탔다. 버스 안은 20명 남짓의 참가자들로 채워졌다. 40대, 50대 중년들이 대부분이었고 몇몇은 이미 서로 친분이 있는 듯 활발히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는 창가 쪽에 앉았고 도윤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은서의 긴장은 다시 올라왔지만 옆자리에 도윤이 있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번 여행은 즐기는 게 우선입니다.
이름, 직업, 가정사 이런 건 굳이 묻지 않아요. 대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러나 은서의 가슴은 더 두근거렸다. 이름도 직업도 가족도 묻지 않는 여행. 그건 곧 지금 이 순간에 나만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중간 휴게소에 들렀을 때 은서는 커피를 사러 나갔다. 커피를 들고 돌아오려는데 도윤이 먼저 다가와 말했다. 제가 계산할 걸 그랬네요. 아니에요. 제가 마시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럼 다음번은 제가. 그는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네며 웃었다. 긴장 풀리실 거예요. 은서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별것 아닌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멀리 보였고 마당엔 바비큐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은서는 방 배정을 받고 혼자 짐을 풀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가 멈칫했다. 파란색 원피스, 정성껏 말린 머리카락, 평소의 자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 그녀는 순간 새로운 인물이 된 듯한 낯설고 묘한 전율을 느꼈다. 저녁 파티가 시작되자 음악과 웃음소리가 펜션을 채웠다. 고기를 굽는 연기와 와인잔의 반짝임, 사람들의 환호. 은서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도윤이 다가와 물었다.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은서는 망설이다가 잔을 내밀었다. 와인이 채워지는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도윤은 광고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몇 해 전 이혼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아이는 없었고 취미로 사진과 등산을 즐긴다고 했다. 은서도 자신에 대해 조금은 열었다. 남편의 건강 문제, 아이들의 성장,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문구점을 정리한 사연.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나,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참 멋져요. 순간 은서의 가슴은 이상하게 저려왔다. 남편도 아이들도 아닌 누군가가 그녀를 한 명의 사람으로,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따뜻하고 진심처럼 느껴졌다. 파티가 무르익자 음악 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은 3355 춤을 추거나 술잔을 기울였다. 은서는 불빛 사이에서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산책할래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펜션 주변 산책로, 가을의 찬 공기와 별빛이 어우러진 길 위에서 둘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은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의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사소하고 우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서와 도윤에게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긴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펜션 마당의 바비큐 파티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술 기운에 조금씩 늘어졌다가 이내 끊기기를 반복했다. 은서는 잠시 음악이 크게 울리는 자리에서 벗어나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와인잔을 비운 지 오래였는데도 얼굴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다. 단순히 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도윤과 주고받은 눈빛, 말, 그리고 작고 사소한 배려들이 은서의 마음속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누나, 여기 계셨네요.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도윤이었다. 그는 손에 물 한 병을 들고 다가와 건넸다.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서요. 물 좀 드세요.
은서는 웃으며 병을 받았다. 입술에 닿는 차가운 물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맑게 만들었지만 가슴 속 두근거림은 오히려 더 짙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펜션 복도는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로 가득했다. 은서는 방으로 돌아오려다 문득 창밖에 내리는 가을비를 보았다. 비는 조용히 떨어지며 펜션 유리창에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 순간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산책 조금 더 하실래요? 그들은 다시 펜션 뒷마당으로 나왔다. 바람은 비 냄새를 품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은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느꼈다. 돌아가야 해. 그리고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다. 그녀는 두 번째 신호를 따랐다. 산책로 끝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조심스럽게 은서의 손등을 스쳤다. 그의 손길은 가볍고 머뭇거렸지만 그 짧은 순간 은서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는 고요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잠들었는지 인기척이 거의 없었다. 은서는 자기 방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도윤도 옆방 앞에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지만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그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초대였다. 도윤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의 방 안으로 들어오자 작은 미니바 위에 놓인 와인 한 병이 눈에 들어왔다. 은서는 병마개를 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술 한 잔일 뿐이야. 그냥 대화일 뿐이야. 그러나 그 다짐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잔이 채워지고 대화가 이어졌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남편의 술, 집안의 공허함, 아이들과의 갈등.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누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은서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눌러두었던 문을 열었다. 어느 순간 대화는 멈췄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서의 어깨에 닿았다. 은서는 순간 움찔했지만 몸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았다. 3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명의 여자 강은서였다. 입술이 닿았다. 아주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은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어린 남자와의 입맞춤은 묘한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좌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 두 가지 목소리가 서로 부딪혔다. 머리로는 부정해도 남편과는 겪은 적 없던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을 은서의 몸은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밤, 은서는 죄책감보다 해방감에 몸을 맡겼다. 그들은 결국 서로를 안았다. 은서의 오랜 공허함과 도윤의 갈망이 하나로 얽혔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잊고 있던 감정의 부활이었다. 여자로서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 한참 후 은서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옆에서 잠든 도윤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다. 은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다.
이건 단 한 번뿐일 거야.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았다. 이 순간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은서와 도윤의 만남은 몇 번의 여행을 거듭할수록 더 진해졌다. 서울에서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때로는 한강을 함께 걸었다. 도윤은 늘 부드럽고 따뜻했다. 문 앞까지 데려다주며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고 길을 걸을 때는 무심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오히려 기다려주는 태도, 상대를 존중하는 듯한 말투가 은서를 안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언제나 작은 요청이 있었다. 누나, 나 정말 누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우리 더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 투정 섞인 간절함. 은서는 그 눈빛을 뿌리칠 수 없었다. 아이들조차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눈앞의 이 남자는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으로, 두 번이 세 번으로. 도윤은 늘 이유를 만들었다.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면 안 돼요? 밥은 제가 살게요. 회사 근처에 맛있는 집 있는데 누나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산책만 해도 좋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그는 요구하면서도 늘 상대를 배려하는 듯 말했다. 누나가 힘들면 말해요. 절대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그래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은서는 거절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원해지는 경험이 오랜만이라 그 애원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바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누나, 사실 난 누나랑 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하루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텅 빈 방이 너무 싫어요. 근데 누나가 생각나면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누나랑 같이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만 해요. 은서는 깜짝 놀라며 웃어넘겼다.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되지. 난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도윤은 잠시 웃다가 곧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누나 처지 생각하면 제가 너무 욕심쟁이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가 스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은서는 오히려 마음이 약해졌다. 저렇게 애원하는데 저 마음을 모른 척해도 되나? 하고 자책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이어졌다. 도윤은 은서의 아이들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아들이 요즘 바쁘다고 잘 안 들어와. 딸은 예민해서 말만 하면 짜증내고 내가 뭘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은서가 한숨 섞인 말을 꺼내면 도윤은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나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다 크면서 그런 시기를 겪어요. 근데 누나는 늘 걱정만 하잖아요. 이제는 조금 누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누나 옆에 있을게요. 그의 말은 언제나 위로였다. 그러나 그 위로 속에는 은근한 바람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이 멀어져도 괜찮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은서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어쩐지 점점 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누나, 남편분은 술에만 기대서 사시잖아요. 근데 누나는 그렇게 살아선 안 돼요. 누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만 바라봐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다. 다만 간절했고 서글펐다.
은서는 그 서글픔에 마음이 흔들렸다. 남편에게서 듣지 못한 말,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위로, 그 모든 것이 도윤의 애원 속에 담겨 있었다. 집착은 처음부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속삭임과 간절한 호소로 시작된다. 상대가 거절하면 상처 줄 것 같다고 느끼게 만들고,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무너질 것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은서는 이미 그 함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은서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느낀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나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다. 도윤의 매력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외모는 젊었으며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다. 그래서 은서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 다짐하면서도 결국 다시 그를 만나러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서와 도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 깊이만큼 그림자도 자라났다. 도윤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어느새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은서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려도 애써 외면했다. 도윤의 품에 안길 때마다, 젊은 그의 체온이 전해질 때마다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 누나, 난 처음에 누나가 다 포기하고 나한테 올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도윤은 그렇게 말했다.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말의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누나가 용기만 내면 난 뭐든 다 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집을 못 떠나잖아요. 아이들이랑 남편 때문에. 은서는 당황해 웃으며 대꾸했다. 그건 내가 엄마고 아내니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누나는 몰라요. 난 누나가 나를 전부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니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 같으면서도 은근한 원망을 담고 있었다. 은서는 가슴이 저려왔다. 마치 자신이 그를 속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 죄책감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달라졌다. 여전히 따뜻한 말과 다정한 행동은 유지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가벼운 비난이 따라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연락이 늦었어요? 또 아이들이랑 있었죠? 나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었어요? 역시 누나는 결국 거길 못 떠나는구나. 은서는 처음엔 방어했다. 그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럼 왜 나한테 처음 그렇게 눈을 줬어요? 왜 나한테 다가왔어요? 난 누나가 나한테 올 거라 믿었으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된 건데 이 모든 건 결국 누나 탓이에요. 가스라이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도윤은 은서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나는 순수했어요. 난 미혼이잖아요. 근데 누나는 기혼이면서 날 꼬셨잖아요. 누나가 먼저 내 마음을 흔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건 다 누나 책임이에요. 그의 말은 억지였지만 은서의 마음속 죄책감을 교묘히 건드렸다. 은서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비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도윤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혔다. 도윤은 더 나아갔다. 난 적어도 미혼이에요. 내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해도 그건 바람이 아니에요. 근데 누나는 달라. 가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누나가 더 잘못한 거예요. 내가 누나보다 깨끗한 거죠.
그 말은 은서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의 논리는 억지였지만 그녀의 죄책감을 더 키웠다. 남편에게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녁을 거르고 아이들에게는 모임이라며 외출을 둘러댔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은서의 마음속에서 무겁게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도윤을 끊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젊었고 수려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남편의 흐린 눈빛과 아이들의 무심한 태도 사이에서 도윤만이 은서를 여자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작가는 말한다. 사랑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시작해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통제의 도구가 된다. 은서는 그 흐름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도윤의 불만은 점점 커졌지만 그의 따뜻한 애원과 젊은 매력은 은서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강렬하게 원해지는 감각을 다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스라이팅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은서는 점점 지쳐갔다. 도윤은 여전히 젊고 매혹적이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제 분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애원에 가까웠던 부탁이 점차 무거운 요구로 변했고 마침내 협박이라는 얼굴을 드러냈다. 누나,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누나가 언제쯤 나한테 올지 기다리다 지쳤어요. 도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단단한 어조로 바뀌었다. 이제 결단 내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 말할 거예요. 남편분에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순간 은서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걱정 마세요. 누나가 현명한 선택을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난 누나를 지켜주고 싶으니까. 그의 말은 달콤한 약속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 협박의 날이 숨어 있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대답했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그건 안 돼. 안 되면 누나가 나를 우선해야죠. 집에 쏟는 정성과 돈, 이제는 나한테도 줘야 해요. 누나 인생의 반은 나여야 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죠. 도윤의 논리는 기묘했다. 그는 은서의 남편과 아이들이 누려온 모든 것을 자신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나, 가족한테만 그렇게 헌신하는 건 불공평해요. 나는 누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난 늘 두 번째예요? 아이들 학원비, 남편 약값, 그런 거 다 챙기면서 나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게 없잖아요. 난 그저 시간을 떼어주는 존재예요? 난 그 이상이에요. 은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틀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은서의 머릿속엔 수많은 기억이 겹쳐졌다. 남편의 술 냄새, 아이들의 무심한 말투, 그리고 도윤이 보여주던 젊음과 다정함. 정말 내가 너무 적게 준 걸까? 그는 이렇게까지 날 원하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작가는 말한다.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작동한다. 상대가 틀린 말을 해도 이미 죄책감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은서도 그 함정에 걸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해야 해.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내야 해. 그러나 결심은 결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도윤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어제 내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근데 그만큼 누나가 필요해서 그래요.
나 진짜 누나 없으면 안 돼요. 그의 사과는 늘 빠르고 부드러웠다. 그러고 나면 은서는 또 흔들렸다. 그의 젊은 얼굴, 그 눈빛, 그 손길. 모두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무너뜨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협박은 더 잦아졌다. 오늘 저녁 남편이랑 같이 있었죠? 그럼 나한테도 같은 시간 줘요. 아니면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랑만 영화 보지 말고 나랑도 해요.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찾아갈지도 몰라요. 도윤의 말은 늘 양면을 가졌다. 한쪽은 사랑의 고백처럼 달콤했고 다른 한쪽은 칼날처럼 은서를 위협했다. 은서는 점점 더 지쳐갔다. 밤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집 앞에서 누군가 서 있을까 봐 창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도윤은 여전히 젊었고 잘생겼고 자신을 열렬히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서도 아이들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감정을 그는 주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대한 미련은 더 짙어졌다. 은서는 알았다. 이 길이 끝내 자신을 파괴할 거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까지 뜨겁게 원해지는 경험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별을 결심해도 결코 할 수 없었다. 인간은 때때로 파멸의 길임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한다. 은서가 그랬다. 도윤의 협박이 날카롭게 변해가는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품에서 안도감을 찾았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이름을 쓴 집착이 가진 가장 잔인한 힘이었다. 은서는 결국 결심했다. 도윤과의 만남을 줄여야 한다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녀는 연락을 예전보다 늦게 확인했고 약속이 들어오면 핑계를 대며 피했다. 미안해. 오늘은 집안일이 있어서 안 돼. 지연이 시험 기간이라 내가 좀 챙겨야 해. 도윤은 처음엔 이해하는 듯 했다. 알아요. 누나도 바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다. 또 가족 핑계예요? 결국 나보다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난 누나한테 전부인데 누나한텐 난 늘 두 번째죠. 그의 말은 짐짓 서글프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은서는 더 단호해졌다. 어쩌면 두려워졌다. 두려움은 이별의 용기를 주었다. 도윤아,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가다간 둘 다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은서의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웠다. 며칠 후 일이 터졌다. 남편 재우는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서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중이었다. 갑자기 남편이 손에 든 휴대폰을 집어 던지듯 내던졌다. 화면이 바닥에 떨어지며 통화 기록이 켜져 있었다. 이게 뭐야? 네가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난다고? 그 남자가 직접 전화했어. 재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술 기운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은서는 숨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모른 척하지 마. 그 남자가 다 말했어. 네가 몇 달 동안 나 몰래 만났다잖아. 내가 술만 마시고 사는 사이에 넌 바람났다고. 순간 은서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도윤이었다. 그가 마침내 폭로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분 뒤 은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딸 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 떨리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내게 전화해서 엄마가 자기랑 관계 있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은서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지연아, 그건.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이 쏟아졌다. 작가는 말한다. 비밀은 언제나 폭로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된다. 은서가 두려워하던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눈빛은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굳어졌고, 딸의 목소리는 충격과 배신으로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마침내 자신의 손에 쥔 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나를 떠나려면 내 가정을 무너뜨리겠다. 그의 협박은 현실이 되었다. 은서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잔혹하게 펼쳐졌다. 폭로 이후 은서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 재우는 충격과 분노에 휘청거렸지만 술기운에만 기대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며칠 뒤 은서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상간자 소송. 남편은 도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반응은 더욱 가혹했다. 민수는 싸늘하게 말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술에만 의지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까지 배신했어요. 딸 지연은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는 우리한테 늘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쳤잖아. 근데 엄마가 제일 거짓말 많이 했어. 나 엄마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의 눈빛은 은서에게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가까운 친구들조차 등을 돌렸다. 동네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남편 병수발하던 사람이 몰래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났다더라. 결국 가정 다 망쳤다지 뭐야. 은서는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워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시선이, 슈퍼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모두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했다. 아이들은 아버지 곁에 남았다. 그녀는 집 몇 개만 들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낯선 곳,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오래된 주택 한 칸을 얻어 혼자 지냈다. 낮에는 집안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봤고 밤이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울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좁아지고 좁아져 결국 자신만의 감옥이 되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시간은 은서에게 무심했고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았다. 은서는 어느새 머리에 흰빛이 늘고 손마디가 굵어졌다. 세월은 잔혹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와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아들 민수와 딸 지연이었다. 그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한층 성숙한 빛이 어렸다. 순간 은서는 숨이 막혔다.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들이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엔 예전의 냉랭함이 없었다. 딸 지연도 조심스레 다가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은서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아빠 배신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엄마가 너무 약했어.
너희까지 상처 줬잖아.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린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던 거예요. 민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벌 받듯이 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도 어른이니까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진 않았지만 엄마 대한 시선을 바꿔놓았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이제는 부모의 인간적인 약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은서의 외로움, 그 순간의 흔들림, 그리고 그로 인한 파멸까지도.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 모여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은서의 가슴을 울렸다. 여전히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죄책감 위에 작은 온기가 내려앉았다. 은서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하리라. 그 순간에도 은서의 마음 깊은 곳에는 도윤과의 사랑했던 순간이 새겨져 있었다.